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의 김민희 인사드립니다. 우리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체온과 또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 너무 적게 분비가 돼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나 취약하다고 하네요. 이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외과 전문의 정영훈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갑상선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정확히 위치가 어디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갑상선은 목의 전면에 있으며 정상인에서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폐로 가는 공기의 통로인 기도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뇌로 가는 경동맥이 갑상선의 좌우 바깥쪽에 위치하는데요. 갑상 연골로 인해서 목에 튀어나온 부분에 2에서 3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대의 운동을 담당하는 갑상선 신경이 갑상선의 뒤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갑상선이라는 이 장기가 굉장히 작지만 큰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의 세포의 대사에 관여해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오늘 주제로 다룰 텐데요.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크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가 증가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가 저하되는 질환인데 그 원인에 따라서 1차성, 2차성, 3차성 기능 저하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염은 급성, 아급성, 무통성, 자가면역성, 섬유성 갑상선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질환들 중에서도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질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흔한 질환입니까? 갑상선 질환은 특히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국민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2021년 64만 4,104명에서 지난해 66만 1,498명으로 증가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26만 3,930명에서 26만 6,834명으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뿐만 아니라 항진증까지도 그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키워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티록신과 칼시토닌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갑상선에서 이제 생산되고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갑상선은 인체에서 가장 큰 호르몬 공장으로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칼시토닌은 혈액 속에서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칼슘을 뼈로 보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티록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티록신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며 때때로 우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 칼시토닌과 티록신, 이거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좀 더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95% 이상은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 70에서 85%는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은 세균 감염과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반응이 갑상선에서 일어나서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갑상선에 림프구 등 염증 세포가 모여 갑상선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갑상선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체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에 잘 타고 얼굴이 붓거나 피부가 차고 건조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입맛이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뭐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도 없고 추위도 잘 타고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 좀 자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발생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증상이라기보다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지능 감소와 성장 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성인의 경우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아기에 발생을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러면 유아기에 발생을 한다는 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뭔가 유전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갑상선 형성 부전, 즉 말 그대로 갑상선이 제대로 생기지 않은 상태가 가장 많고요. 기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즉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거나 시상하부, 뇌하수체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후 1개월 내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능 저하 및 성장 발육 지연을 초래하게 되는 질병이지만 생후 바로 진단받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선천성 대사 질환은 생후 바로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인분들의 경우는 너무 쉽게 피로를 느낀다든지 혹은 안 타던 추위를 갑자기 느끼게 된다면 이거 이상 증세거든요.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은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상태는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병원에 먼저 오시게 되면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촉감 등을 먼저 관찰하게 되고요. 피부, 모발 등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그러면 치료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될 정도로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조절해서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적정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하고 나서 6에서 8주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호르몬제 복용을 하고 나서 바로가 아닌
6주에서 8주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투여한 갑상선 호르몬제가 혈중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약 6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6에서 8주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용한 호르몬 제가 자신의 그 용량이 적정한지를 아마도 최소 6주 이후에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을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 흡수에 많은 약제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병행 섭취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한 복용 전에 4시간의 공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상과 동시에 복용을 하시고 아침 식사는 약을 드신 뒤에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약은 한번 복용하면 평생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약물 치료를 개시하고 정기적으로 혈중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조절하며 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됩니다. 추적 검사에서도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안에 들면 복용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정기적인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호전 여부도 물론 관찰해야 합니다. 또 암이나 그레이브스병 등의 이유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지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을 바로 하죠. 그레이브스 병. 이것도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조직에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어 분비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중독증의 한 형태인데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자가 면역성에 있는 경우 이를 그레이브스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레이브스 병이 그러니까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뭐 고위험군이 따로 있다든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앓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본인에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영향을 받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면 한 30%의 확률로 다른 쌍둥이도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스트레스나 감염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이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고 더구나 안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이 사실 안구 돌출을 유발하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그러면 이 그레이브스 병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이 더 있습니까?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무통성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염, 중독성 결절이 있는데요.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각각의 원인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 그 원인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뇌하수체에서 과잉으로 분비된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갑상선 분비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뇌하수체의 선택적인 내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갑상선 자극 물질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그레이브스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양막 종양이나 갑상선 자율성에 의한 갑상선 중독증 혹은 아미오다론과 같은 약물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진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갑상선 염증에 의해서 갑상선 조직이 손상된 경우, 갑상선 조직 외에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갑상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원인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다 귀에 들리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이걸 굳이 구분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시만 한데요.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증상으로 인한 임상 증상은 유사하지만 원인 질환의 치료 방법과 임상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갑상선 중독증의 경우에는 3에서 6개월이 지나서 호르몬의 변화를 양상을 관찰해 보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브스 병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인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상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병을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식욕이 왕성해서 잘 먹는데도 계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벼운 운동에도 과거에 비해서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에게서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하지마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월경이 불순해지고 양이 줄면서 심하면 없어져서 임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전반적으로 커지는데 눈도 커지고 안구가 앞으로 돌출해서 눈꺼풀이 붓고 결막에 충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 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눈이 부시며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사실 체력 소모가 심하고 안구 쪽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부정맥도 나타날 수 있고 너무 범위가 좀 다양해서 네. 많이들 이게 항진증인가를 인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이 생기면 잘 모르겠으면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원에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앞서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또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이 그레이브스 병인 경우 어떻게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대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1년에서 2년 정도의 약물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요. 크게 약물요법, 방사성 요오드 치료법, 수술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라마다 의료보험 제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미국이나 유럽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항갑상선제 요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법도 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법도 있다. 이 외에 혹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갑상선 조직의 약 75에서 100% 정도를 제거해서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건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호전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갑상선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갑상선 비대가 심해 외관상으로 도드라져 보이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경부 이물감이 있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로 제거를 한다는 게 지금 갑상선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한 기능은 무엇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되나요? 약 75% 정도를 제거하는 갑상선 아전 절제술 후에는 증상이 좋아지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나서 약 15% 이하에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일정 간격으로 혈중 호르몬 수치를 추적 관찰해서 약의 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수치가 정상화되면 약물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영구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레이브스 병인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갑상선 중독증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급성 갑상선염이나 산후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 등 여러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갑상선 중독증이 일과성으로, 그러니까 길게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와 진통 소염제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면 대부분은 수개월 내로 항갑상선제 투여 없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1에서 2주 정도 투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중독증인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유지되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여성분들에게 좀 더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갑상선 질환은 남성은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좀 하시거든요. 네, 요거 진실이면 진실이다, 아니면 이 오해를 또 바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남성에게서도 갑상선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증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치료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에게서 좀 더 발병률이 높을 뿐이지 남성들 안 걸리는 법 없으니까요.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요. 항갑상선제 때문에 살이 찐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짜로 살이 이것 때문에 찌는 건가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레이브스 병의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갑상선제 치료가 가장 많이 선호가 되고, 약물 치료 후 갑상선 기능이 8에서 12주가 지나면 정상화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증상들도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도 항갑상선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밥맛이 좋아져서 많이 먹게 되지만 몸무게는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는 과다한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신체 대사율이 증가되어서 에너지가 평소보다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따라서 진단 당시에 몸무게는 병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신의 몸무게가 원래부터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게 되시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서 병에 의해서 빠졌던 몸무게들이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항갑상선제 때문에 살이 찐다고 착각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갑상선제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료가 되면서 점차 본연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항갑상선제를 자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적당한 식사량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빠졌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이다.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뭐 병이 나아서 본인 체중을 찾은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운동으로 본인 몸은 또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갑상선 환자,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시마환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와 같이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오드가 풍부한 김이나 미역을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해서 갑상선 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자동 조절 기전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요오드 섭취를 줄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복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갑상선 호르몬은요, 체온 같은 그런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느껴지면 꼭 확인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의 외과 전문의 정영훈 선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